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제겐 형제가 없었기에 북적거리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는데요. 대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아이에게 그만큼의 애정을 전부 쏟아주는 중이랍니다. 또한 저는 이 아이 하나를 낳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 못했는데요. 그때 그 뒷골 당기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형제가 없던 이유는 저희 엄마께서 미혼모였기 때문입니다. 제 아빠라는 사람은 연애 시절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곤 도망을 쳐버렸다고 해요. 엄만 식품 공장을 다니며 홀로 절 키워주셨는데 일을 갈 때마다 근처에 살던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네에 절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를 두 사촌 오빠와 한번 차별하지도 않고 보살펴 주신 외삼촌과 외숙모 덕에 전 아빠에 대한 빈자리도 많이 못 느끼고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우리 딸,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항상 미안해. 자주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엄마에게 항상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싫어서 한 하얀 거짓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저와 사이가 좋던 두 사촌 오빠가 있긴 했대도 제겐 한 집에서 아웅다웅하고 자란 친형제는 없었잖아요. 때문에 아빠라는 존재는 그립지 않았어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제 꿈은 결혼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사는 가정의 형태를 이루게 된 거죠. 그 꿈 때문인지 저는 아이들도 참 좋아했기에 차근차근 길을 밟아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넌 네 엄마랑 다르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 좋은 결혼식 날 왜 울어, 엄마? 나 꼭 잘 살게. 그러니까 울지 마. 저는 나이 서른에 2살 많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무려 5년이나 만난 사이라 저는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결혼식 날 남편은 많이 우시던 엄마에게 저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노라 약속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막상 결혼해보니 연애와 결혼은 정말 천지 차이더군요. 우린 결혼 초부터 정말 많이 다퉜었는데 주된 원인은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가 주말 이틀 동안 캠핑 가자고 아까 낮에 전화 왔어. 그걸 간다고 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외삼촌네 가기로 했잖아. 에이, 그래도 어떻게 친척이랑 친가족이랑 같아? 외삼촌네 나중에 가도 되지만 부모님과의 시간은 중요한 거잖아. 우리 외삼촌도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저번 주말도 또 그 주 주말도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셔서 우리 시댁에서 지냈잖아. 나도 친정 식구들 보고 싶고 집에서 쉬고도 싶어. 우리 부모님 댁이 불편해? 물론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자주 가서 더 편해지도록 노력해야지. 시부모도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당신 그런 마음 알면 우리 부모님 정말 서운해하실 거야. 시부모님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어쩔 땐 두세 번씩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야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그걸 막아주기는커녕 싫어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심지어 제 친정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 연애 시절엔 외삼촌네도 찾아가서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니까 친척은 거의 남 아니냐며 돌변한 거죠. 순호가 이제 나랑 네 시애비가 네 부모야. 아휴, 이 불쌍한 거 많이 외롭게 자랐지? 이제 괜찮다. 너한텐 우리도 있고 영규도 있잖니? 저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저희 외삼촌 식구들 덕분에요. 그리고 저한텐 엄연히 엄마도 계시고 아빠 같은 외삼촌도 계셨으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덜 속상하게 하려고 말 곱게 하는 것 좀 봐. 네 맘 다 알아. 사실 너 연애 시절부터 우리가 꼭 결혼하면 며느리가 아닌 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널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사부인을 위해서라도 이젠 우리한테만 의지하고 살아. 그래야 사부인도 이젠 자유롭게 재혼다 하시지. 네 외삼촌 내외도 이젠 너란 짐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엄마가 재혼을 하신다고 해도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분은 저희 엄마예요. 그 다음은 저희 외삼촌하고 외숙모고요. 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왜 제가 아니라는데 자꾸 절 불쌍하다고 하고 친정 식구들하고 멀어지라고 하세요? 이건 그냥 자꾸 절 친정에 못 가게 하고 두 분 집으로 부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구박을 하면 처음부터 화라도 냈지. 이건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절 불쌍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에게 의지하라고 강요했어요. 제발 쉬고 싶다고 말해도 정말 한 줄을 안 거르고 절 부르더니 나중엔 제가 가지 않자 저희 집으로 아예 쳐들어오기까지 했죠. 우리 며느리가 보고 싶었다면서요. 제가 진절머리를 내면 남편은 절 고마운 줄 모르고 배가 부른 며느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야, 박순호, 너 진짜 나랑 이혼한다 그거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라. 또 어디서 이런 남편, 이런 시댁이 나타나나. 소름 돋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남편, 이런 시댁이 또 있으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릴 거니까. 좋은 시댁? 야, 네 가족들은 그냥 날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을 뿐이야. 불쌍한 며느리 감싸 안아줬다는 좋은 사람 놀이에 자기들끼리 푹 빠져서. 저는 결국 제 1년의 결혼 생활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이를 갈면서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의 지옥 같은 생활은 정말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후 저는 속상해 하시던 외삼촌과 외숙모,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이혼한 지 6년 뒤인 제 나이 37에 소개로 6살 많은 한 남자를 건너 건너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난 재혼하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본 뒤에 재혼을 해도 하고 싶다던 네 의견 아주 많이 존중해. 너도 나도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난 충분히 조심하고 싶은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무뚝뚝한 편이었던 전 남편과 달리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장으로 성실히 일하는 모습도 좋아 보였죠. 한 번은 조심스레 왜 이혼을 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이며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 난 나랑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길 원했는데 전처는 그런 나를 답답해했거든. 그 사람은 나와의 시간보단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했으니까 애초에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던 거지 뭐. 그나마 아이가 안 생겼던 게 다행이었어. 그 사람은 뒤이어 재혼을 하게 된다면 꼭 저처럼 가정적인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도록 해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와 결혼하게 된다면 제 전 남편과 달리 부모님보다 내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 자신이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또한 그 사람은 다복하게 살고 싶다던 제 말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결혼하면 내 애들로 축구단까지 만들고 싶어. 우리 만약 결혼하게 되면 축구단까지 무리여도 농구단 정도는 만들어 볼까?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꼭 들어맞는 그 남자가 청혼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2년의 연애 끝에 제 두 번째 남편이 되었죠. 제가 두 번째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의 분위기였어요. 제가 전 시부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걸 알았던 남편은 제게 청혼하기 전 자신의 홀어머니 댁에 절 초대했었습니다. 그분이 제 새로운 시모가 된 분이었죠. 시모는 오래전 사별 후 혼자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를 키우셨었다는군요. 그래서 나도 그 고생을 아니까 네 어머니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난 참 멋지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너희 어머니와 널 친가족처럼 감싸준 네 외삼촌 식구들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고 말이야. 그런데 듣기로 네 전 시부모랑 남편이란 사람들은 그런 네 친정 식구들보다 자기들을 더 중요시하라고 강요했었다지? 너한테 허락도 없이 이런 말 어머니께 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혼 사유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게 건넨 시모의 말에 남편은 당황해하며 제게 사과의 말을 건네더군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저희 엄마, 외삼촌, 외숙모께 저도 남편의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의 과거는 당연히 궁금해하고 염려되셨을 테니까요. 시모는 옆에서 털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순옥이 네 잘못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알면 어떠니? 그치? 근데 그 사람들 참 웃기더라. 세상에 자기들이 뭐라도 된대니? 왜 멀쩡히 부모가 있는 집 자식을 동정하고 자기들 자식으로 품겠대? 친정엔 가지도 못하게 매주 불러대고 찾아오면서 그냥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런 게 뻔한데 남의 집 자식이면 더 어렵게 대접해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치? 시모는 제게 속 시원히 전 시부모의 험담을 해주며 만약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자기를 살 들이 생길 필요는 절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 나도 이제 나 즐길 거 즐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난 나이 스물에 결혼해서 일찍이 남편까지 잃는 바람에 남들이 젊은 시절에 해봤다는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라도 각종 취미 생활에 동호회까지 다 나가고 있어. 아직 70도 안 됐으니까 부지런히 놀아야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영규랑 결혼할 생각이면 평소에 나 본다고 자주 오고 그럴 필요 없다. 나 주말에도 모임 다니느라 바빠. 그러니까 영규랑 둘이서만 잘 살아줘. 내가 바라는 거 그거 딱 하나야. 전 며느린 워낙 가정엔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나돌던 애라 내가 우리 영규 걱정 때문에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었거든. 남편은 옆에서 결혼해서 멀리 사는 시누이도 어머니의 이런 성격 덕분에 어머니 걱정은 전혀 안 한다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말투는 거칠었지만 제 손에 남편에게보다 먼저 과일이 찍힌 포크를 쥐어주시는 모습, 또한 제게 최대한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시모는 확실히 전 시부모와는 다른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랬기에 저는 더욱 걱정 없이 재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만나게 된 시누이도 시매부도 평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시댁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죠. 어허, 이서방 자네 채수 좀 둘 줄 아는구먼. 제가 어디 가서 지는 걸 좀 싫어해서요. 아니면 제가 특별히 가족이니까 좀 봐드릴까요? 뭐? 봐드려? 이 애끼 이 사람. 자네가 안 봐줘도 난 손쉽게 이길 수 있네. 아버지, 매번 저랑 형은 체스 둘 줄 모른다고 서운해하시더니 좋은 조카 사이가 들어왔네요. 이서방 고마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야. 결혼은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뿐 아니라 외삼촌, 외숙모에게도 잘했습니다. 또한 사촌 오빠들도 형님, 형님 하며 잘 따르던 남편을 보고 친정 식구들 모두 이제 진짜 우리 집 사람이 들어왔다며 좋아했죠.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이번 결혼 생활은 정말 잘해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자주 가진 않았어도 안부 전화도 꼬박꼬박 드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저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후 저와 남편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내 나이가 39이라 걱정은 걱정이야. 노산이라 아이가 잘 안 생기면 어쩌지? 지금부터 산부인과를 다녀볼까?
조급해하면 올 아이도 안 찾아온다잖아.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고 처음엔 자연스레 노력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병원에 가보지 뭐. 우린 나이 때문에라도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조급해하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애를 써주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저는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5주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3달이 거의 다 됐을 때 임신을 했던 거죠.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 맞는 거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펄쩍펄쩍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어 얼른 멈추며 배를 감싸 안기도 했죠. 그토록 꿈이었던 임신이 됐다는 사실에 기뻐서 나중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선물 상자에 넣어서 남편을 놀래켜 줬거든? 깜짝 선물이라고 직접 열어보라고 하면서 말이야. 임신 기념 빅 이벤트였지. 원래 놀라면 감동이 더 배가 된다잖아. 예전에 임신했을 때 한 친구가 제게 해줬던 이런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친구처럼 남편을 더욱 기쁘게 해주고 싶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거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상에서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이 든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음식도 뭔가 진수성찬인데? 오늘 되게 기쁜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솜씨 좀 부려봤지. 그 안에 내가 인생에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들어있으니까 심호흡 단단히 하고 열어봐야 돼. 오, 뭐지? 그렇게까지 기대를 시킨단 말이야? 알았어. 나 심호흡하고 열어볼게. 하나, 둘, 셋. 짜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 나 임신 5주 차래. 기쁘지? 솔직히 그때 전 남편이 제가 임신이 됐다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임신을 그토록 바랬고 이런 이벤트는 요즘 흔하게 한다고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 선물이 뭔지 예상조차 못하는 표정으로 두근거리며 그 상자를 열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대에 차서 상자를 열어본 남편에게 손뼉을 치며 임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 초음파 사진을 손으로 들어올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더군요. 임신을 했다고? 어? 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안 기뻐? 당신도 빨리 아이 소식이 찾아오기만을 바랬잖아. 남편의 표정은 기뻐하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굳게 굳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당황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과 침묵은 좀처럼 풀릴 줄을 몰랐죠. 그리고 이내 열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차디찬 말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노력했으니까 임신이 됐지. 이게 왜 말이 안 돼? 난 당신 몰래 결혼 직전에 정관 수술을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임신을 해? 뭐? 수술? 저는 순간 제 두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함께 아이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하던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답니까? 하지만 몇 번을 되물어봐도 남편의 대답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오히려 제게 크나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 직전에 그런 수술을 했다고? 대체 왜? 그럼 여태 나한테 농구단을 만들자. 당신도 아이들이 갖고 싶다고 한 말은 다 뭐야?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해? 솔직히 나 전 결혼 생활 때도 몰래 피임했었어. 물론 그걸 전천 모르긴 했지만 그만큼 난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난 내 인생만 즐기고 살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왜 또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애를 가지고 싶어 하던 나랑. 혼자 살긴 외로웠고 네가 좋았으니까. 솔직히 네 나이가 있으니까 난 자연 임신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예 귀찮은 일은 차단시켜버리려고 당신 몰래 수술까지 했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야 그냥 나이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다 둘러대면 되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면 난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문제 없었다고 하면 끝일 테니까. 그럼 너도 자연스럽게 애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건 날 기만하고 농락한 거야. 사랑하면 잡고 싶어서 그깟 거짓말 좀 할 수도 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대체 누구 애야? 어? 절대 내일 리가 없는데 어떤 자식 애를 임신한 거냐고? 뭐?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난 학교랑 집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무슨 바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더 말이 안 되는 건 지금 당신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대체 언 놈이냐고? 너랑 같은 학교 선생이야? 아니면 뭐 학교 동창? 얼른 말해. 진짜 아니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왜 잘못은 당신이 했으면서 화는 나한테 내는 거냐고. 나 진짜 다 걸고 아니야. 제발 억지 좀 쓰지 마. 분명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뭐 누가 보면 제가 대역죄라도 지은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누그러뜨릴 줄은 모르더군요. 가뜩이나 너무 배신감이 들고 황당한데 그런 더러운 오해까지 받았으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당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누구 애인지 말해. 그럼 내가 한 번은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준 애 만회할 상황이야. 몇 번을 말해? 난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거리 한 적 없다고. 신뢰를 저버린 건 당신이야. 가장 축하해야 할 날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습니다. 끝내 싸움을 끝맺지 못한 우린 그날 잠도 떨어져서 잤어요. 저는 다음날 일하는 중간중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난 것도 난 거지만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대체 왜 제가 임신이 됐는지, 임신이 될 수 있었던 건지부터 확인해야 됐어요. 당신, 내가 보낸 인터넷 검색 내용 확인했지? 수술을 받았어도 임신이 희박한 확률이지만 가능하다는 거. 다행히 찾아보니 남편이 수술을 했어도 임신이 가능하긴 했더군요. 수술 직후에 몇 개월 정도는 활동력이 살아있을 수 있어 희박하지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보를 남편에게 문자로 전송한 후 의기양양한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 내내 답장이 없던 남편은 퇴근 후 시모까지 집으로 끌고 왔더라고요. 당신이 보낸 거 봤는데 그 희박한 가능성이 하필 나랑 당신한테 생겼다고? 이게 무슨 로또 당첨됐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겠다고? 난 안 속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한테까지 상의해봤는데 어머니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당신이 바람 피운 거라고 하시더라. 예, 너 더러운 짓거리를 했으면 순순히 인정이라도 하지. 어디 추접스럽게 발뺌을 하니? 이 핑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애가 진짜 우리 아들 애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너 바람 피운 거 맞지 너? 너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하고만 잘 살아달라고 부탁했지? 내 전 며느리란 애가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던 애라. 난 우리 아들이 너한테만큼은 같은 상처를 안 받길 바랬다. 그런데 네가 감히 그 기집애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내 아들한테 줘? 내가 어? 우리 아들이 네가 너무 좋다길래 마음에도 없는 네 전 시부모란 사람들 욕도 같이 해줬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때 시모는 사실 자기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도 매주 얻어먹고 싶고 결혼했으면 며느리 시댁 귀신이라고도 생각했었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너무 결혼하고 싶어 했기에 남편의 부탁으로 쿨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한 5년쯤 뒤엔 어차피 너희들한테 애도 없을 테니까 은근슬쩍 합가하자고 말해서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런 더러운 애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런 피곤한 연기까지 하면서 널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애도 없을 테니까라고요? 그럼 어머님도 이 사람이 수술 받았다는 걸 진즉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도 다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뭐로 가도 결혼만 했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뱄다는 거지. 그런 주제에 끝까지 변명하면서 사과조차 안 해? 너 얼른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못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집안이네.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관이야. 어디 그런 내 앞에서 허튼 수작을 부려? 이런 경우엔 그딴 희박한 경우보다 열에 열은 다 바람이었어. 이해. 내가 보기에 쟤는 말이 안 통하는 애다. 그러니까 저 딴에 미련 버리고 너 얼른 그냥 이혼해버려라. 아이고, 내 속이야. 남편을 등에 업고 제게 상소리를 퍼부은 시모는 가슴을 퍽퍽 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틀 연속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더군요. 시모도 남편도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모가 돌아간 후 저는 너덜너덜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은 채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말 들었지? 내가 왜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존중은 일도 없는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어머니 말대로 그냥 이혼하자. 난 거짓투성인 이런 집엔 더 이상 못 남아있겠어. 이혼? 어디서 이혼 소리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애초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어쩌라고? 내 말도 못 믿겠다. 이혼도 싫다 이거야? 말했잖아.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결혼한 거라니까.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신뢰도 하나도 없는 관계, 사랑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부부야?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고 이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없어. 제가 먼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예상외로 남편은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뭐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애가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인간이라도 아빠랍시고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더군요. 어쨌든 외삼촌이 있어도 아빠라는 존재는 없이 자란 저였으니 제 아이마저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게 맞나 싶었죠. 때문에 저는 한동안 남편과 냉전 상태로 한마디 말도 없이 생활했어요. 친정 식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볼까 싶다가도 두 번째 결혼해서마저 이렇게 빨리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 걱정을 끼치기가 두려워 차마 말도 못하고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낼 거야? 그래, 내가 한 발 양보할게. 내 애라는 당신 말 믿어볼게. 어차피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보면 다 밝혀질 일이겠지. 저는 며칠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솔직히 나쁜 생각이지만 이 애를 떠나보낼까 하는 나쁜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한 생명을 제 손으로 저버릴 수도 없고 눈만 감으면 미래 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대체 왜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제게만 생기는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꾸어 제게 먼저 화해를 요청했거든요. 정말 내 말을 믿어보겠다고? 안 믿으면 어쩌겠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뭐 어차피 몇 달 뒤면 밝혀질 일이잖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인내하고 기다려볼게. 그걸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난 잘못한 게 없고 나와의 신뢰를 결혼 전부터 저버린 건 당신이잖아. 난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겠는데 끝까지 정말 이럴 거야? 솔직히 아직도 난 의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당신이 진짜 바람을 피운 거면 이건 내 잘못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잘못이라고. 그래, 만약에 그 애가 나중에 진짜 내 애인 거 확인하면 그땐 내가 무릎 꿇고 당신한테 사과할게. 우리 어머니도 사과시킬게. 그리고 평생 당신 말에 한마디 토도 안 달고 살게. 됐지? 정말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조동아리를 손으로 쳐버린 뒤 이혼을 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이마저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강한 제 트라우마가 결국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전 아이를 위해 출산 후만 바라보며 불편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됐어요. 단, 시모와는 연락을 끊고서요. 처음 한 달쯤은 좀 잠잠했습니다. 전과 같진 않아도 저와 남편은 가끔은 평소처럼 대화도 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부턴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더군요.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학교 일로 옆반 선생님이랑 잠깐. 남자야? 여자야. 왜? 거짓말하지 마. 다시 걸어봐. 진짜 여자가 맞나 확인해보게. 그놈이 사실 진짜 애 아빠 아니야? 깜짝이야. 당신 왜 우리 학교 앞에 있어? 아직 일할 시간이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서 조퇴하고 와봤어. 당신 아까 저 남자 선생이랑 얘기하면서 내려오던데 무슨 사이야? 저놈이 애 진짜 아빠 아니야? 저기요, 이봐요. 나 이 사람 남편인데 당신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 학교 선생님이지. 죄송해요, 선생님. 제 남편인데 이 사람이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말투가 이래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 순옥 선생님 동료 교사입니다. 그래도 피곤하신데 임신한 아내분을 데리러도 오시고 정말 다정하시네요.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됐지? 저분 유부남이셔. 이제 얼른 이리 와. 왜 학교까지 쫓아와서 이래? 남편은 점차 제게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통화라도 하면 남편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통화를 엿듣거나 꼭 다시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요. 제 문자 내역도 저 몰래 몇 번이나 확인했죠.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은 한 번씩 예고도 없이 학교 앞까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 남편분하고 정말 괜찮으세요? 저번엔 교무실 문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때 다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심지어 남편은 눈이 벌개져서 교무실까지도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곤 괜히 교무실 내의 남자 선생님들을 훑어본 뒤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놈이 자길 보는 눈이 예사롭질 않았네, 어쨌네 하며 생트집을 잡아댔죠. 또한 남편은 제가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왔을 땐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냄새를 지우려고 드라이까지 했냐더니 혹시 세탁소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냐며 세탁소에 쫓아가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나 외삼촌네라도 가려고 하면 눈에 아주 불을 켜고 막았습니다. 왜? 친정 간다고 하고 어떤 놈 만나러 가게? 만나긴 누굴 만나? 제발 사람 숨 좀 그만 막히게. 정 의심스러우면 같이 가면 되잖아. 싫어. 당신은 합리적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우리 어머니도 안 보고 있는데 당신을 이렇게 키운 장모님을 내가 뭐가 좋다고 만나? 뭐? 날 이렇게 키워? 그래. 결혼한 주제에 다른 놈 애나 임신해오는 이런 딸로. 나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못 믿겠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건 말이 안 돼. 역시 당신은 바람을 피운 게 맞고 날 배신한 게 맞아. 사실 처음부터 당신 말을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한 번쯤은 참아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신 말을 믿어보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준 나한테 뭐? 숨이 막혀? 당신은 고마움이라는 것도 몰라?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도 망신스럽고 집에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혔어요. 처음엔 그래도 한번 참기로 결심했으니 아이만 태어나면 많은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봤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거짓말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지만 정말 아이 생각 하나로요. 하지만 결국 솔직히 토해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이미 이 결혼은 애시당초 끝이 났었다는 걸요. 남편은 절 우선 붙잡으려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저를 믿어보려는 노력조차 안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고마움?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고마워했어야지. 당신하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거짓말을 내가 눈 감아줬으니까. 내 뱃속 애를 생각해서. 그런데 애초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네. 하긴 처음부터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남도 거짓말만 하고 산다고 생각했겠지. 애초에 당신 마음의 병을 불러온 원인은 당신의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당신이 판 무덤에 난 더 이상 같이 빠져줄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진짜 이혼해.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애한테 문제 생기는 것보단 차라리 당신하고 갈라서고 내가 혼자서 키우는 게 애를 위해서도 훨씬 낫겠어. 저는 결국 막 휴직에 들어갔던 임신 6개월 차에 그런 남편을 못 견디고 최후의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배 뭉침까지 생기던 상태라 이러다 아이가 정말 잘못될까 봐서요.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된 정황이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저와의 결혼을 거짓말로 시작했으니 그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이젠 저뿐 아니라 뱃속 아기까지 자칫하면 입게 생겼는데 그걸 더 이상 어떻게 참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잘못한 주제에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누나를 불아리더군요. 큰오빠,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혼하자니까 남편이 완전히 눈이 돌았어.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엄마네로 갈래. 공포감을 느낀 전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꼭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남편은 어디 언제까지 거기서 버티나 보자며 이내 잠잠해졌죠. 저는 조용히 짐을 싸며 외삼촌과 같이 살던 큰 사촌 오빠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20분 뒤쯤 거의 날아온 듯한 큰오빠 외삼촌이 집에 도착을 해줬더라고요. 어? 형님, 삼촌도 오셨네? 여기까진 왜? 어? 형님, 지금 저 미셨어요? 넌 내가 여기서 앞니라도 한 3개 안 부러뜨린 걸 다행으로 알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처랑 애들만 없었어도 넌 지금 내 손에 아작났어. 감히 내 동생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의처증으로 애를 개고생까지 시켜? 네 엄마 뭔데 내 동생한테 더럽다느니 뭐니 하는 상소리를 해대? 이 민성아, 그 망할 놈의 자식 잘 붙잡고 있어라. 혹시 우리 순옥이한테 못 달려들게. 이 씹어먹을 자식, 감히 내 딸이나 다름없는 조카를 기만해? 넌 밖에서 내 눈에 띄면 내가 인생 다 포기하고 씹어먹을 줄 알아. 순옥아, 어디 있어? 우리 딸, 삼촌 왔다. 얼른 나와. 삼촌, 오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사촌 오빤 문을 열어준 남편을 바닥으로 밀쳐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곤 오빠와 삼촌 모두 그놈에게 욕짓거리를 해준 뒤 저를 불렀죠. 울음이 터진 전 얼른 문을 열고 짐가방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 외삼촌에게 안겼어요. 어찌나 안도감이 들었던지 눈물은 쉽사리 멈추질 않더라고요. 저는 외삼촌과 오빠에게 감싸여 무사히 그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등 뒤로 그놈은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야, 너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잊었냐? 그래, 어디 이혼 소송이라도 걸어봐. 나도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소송들 다 걸어줄 테니까. 해봐, 이 찌질아.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쪼다 같은 게 할 줄 아는 거라고 거짓말이랑 약한 여자 괴롭히는 거밖에 없는 놈아. 너 내가 진짜 박살을 내버릴 줄 알아. 저는 지지 않고 맞받아쳐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추한 결말이다 싶었지만 그땐 정말 거짓말로 제 인생을 망치려던 그놈에게 젖먹던 힘까지 다 토해내 더 심한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가 들으면 놀랄까봐 최대한 순화해서 말을 했던 거죠. 외삼촌과 오빤 저를 위로하며 친정 엄마네로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또한 두 사람처럼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셨죠. 이 미련한 거사, 아무리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그놈이 정말 제정신이니?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아빠 빈자리가 뭐? 아빠도 아빠 나름이지.
너 네 아빠가 없었어도 빈자리 못 느끼고 잘 컸잖아. 네 뱃속에 한텐 네 엄마도 있고 이 삼촌도 외숙모도 네 오빠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 엄마의 옆에서 외삼촌 또한 속상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또 걱정을 끼친 게 너무 미안해. 저도 두 분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모는 제게 또 쌍욕을 퍼부으려 했는지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그 번호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들어봤자 제 귀만 아플 텐데 뭐하러 받아서 속을 상한답니까? 그리고 한동안 외삼촌과 두 오빤 그놈이 절 찾아올까봐 걱정을 하며 친정엄마 집에 자주 찾아와 주었죠. 다행히 그놈이 절 찾아오진 않았지만은요. 저는 법원에 출산을 해야 아이가 남편의 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렸어요. 그리고 먼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이 제게 고통을 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죠. 남편이 사전에 동의도 없이 결혼 직전 수술을 한 사실도 함께요. 이건 명백한 기만 행동이고 사기였으니까요. 또한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사실을 묵인하고 절 비난하기까지 했던 시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진짜 그 애가 내 친아들이라고? 애구머니나 얘 영규야, 네가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잖니? 아, 이걸 어쩌냐? 이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당연히 제 아이는 남편의 친자 판정이 났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모의 표정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아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남편과 시모는 제가 아이와 살고 있던 친정엄마 집 앞까지 찾아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와 아이와 셋이 아이의 검진을 다녀오던 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둘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냥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도 하고 당신한테 집착도 했던 거야. 솔직히 나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 희박한 경우의 수가 나한테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우리 아직 이혼 마무리 안 됐잖아. 여보, 내가 전에 한 말 기억나? 애가 진짜 당신 친자면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당신한테 잘하고 살겠다는 말. 나 앞으로 진짜 그렇게 살게. 나 원래 애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상 내 애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마음이 변하더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진짜 앞으로는 좋은 아빠로 살게.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당신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날 속였을 때부터 이미 애 아빠든 내 남편이든 될 자격을 잃었었던 거야. 난 그런 당신한테 애 때문에라도 잠시나마 마음이 약해졌었는데 끝내 그 기회조차 날려버린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삽질하지 말고 가. 저는 뒤늦게 싹싹 빌던 남편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모가 언제 제게 상스러운 말을 퍼부었냐는 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사정하더라고요. 이 애, 그 애가 내 손주니? 나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저기 아가, 저번에 내가 미안했다. 그, 내가 널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거짓말했었다는 거. 사실 그게 거짓말이었어. 화가 나면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니. 예, 사실 네 시누이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원체 나한텐 관심도 없이 저 혼자 잘 살기 바쁘다. 그래서 딸이 낳은 애들은 내가 잘 보지도 못하는데 이젠 아들이 낳은 자식조차 내가 못 보고 살아야겠니? 게다가 애 생각이 없다던 얘가 그 애 아니면 또 어디서 아들을 보겠니? 집안 대는 이어야 하잖아. 시모는 횡설수설을 하며 제게 집안의 대는 있게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지부동이자 가방에서 웬 돈봉투까지 꺼내 건네주려고 했어요. 그래,
그냥은 네 마음이 잘 안 풀리지? 이거 200만 원인데 내가 늦게나마 애 낳느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다. 이걸로 다 마음 좀 풀렴. 응. 200이요? 200억을 준대도 싫은데요. 그리고 어머님, 아직 성 안 가셨어요? 이 애가 진짜 제 애면 성을 간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머님이 성도 갈고 한 2천억쯤 가져오면 생각해 볼게요. 이 정신 나간 모자가 내 딸의 생트짐 잡으면서 과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헛소리들이야? 당장 안 가? 내가 공장에서 단련된 솜씨로 연장질 한번 해줘.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기만한 주제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가, 가! 허이! 이 벌레 같은 인간들아, 사라져! 저는 그런 돈봉투를 쳐다도 보지 않으며 시모에게 비아냥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그 둘을 비둘기 쫓듯 하찮게 쫓아내셨죠. 저는 그들의 뒤로 또 찾아오면 그땐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겠다고 소리쳤어요. 이후 당연히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이젠 전 남편이 된 그놈에게 양육비 소송까지 걸어 승소했어요. 덕분에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을 받게 됐죠. 그렇게 제 짧고 다사다난했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지금 그놈은 혼자 쓸쓸히 살며 제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마 전 시모는 이젠 정말 집안 대를 이을 손주를 기대조차 못하고 살고 있겠죠. 왜 누군가는 그놈의 직장에도 모든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러다 그놈이 직장을 잃기라도 하면 우리 아이가 받을 양육비는 어쩌나요? 저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그놈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게다가 만약 그놈이 이혼 당시 직장의 변호사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었다면 아마 이미 그놈의 직장에선 그놈이 얼마나 찌질한 놈일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그 사실이 더 멀리 퍼져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는 엄마 집에서 여전히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빠들과 외삼촌, 외숙모께서도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있죠.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한 번은 외숙모에게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도 전 이 집안의 군식구였는데 이렇게 마흔이 넘어서까지 모두에게 불편한 손가락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군식구라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거라. 왜? 설마 네 오빠들하고 새언니들이 너희 애를 많이 챙겨주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래? 아니면 네 엄마랑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미안해서? 둘 다요. 그럼 넌 왜 네 오빠들이 결혼할 때 조카들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걸 선물해 줬니? 왜 친부모도 아닌 우리에게 그렇게 네 엄마한테처럼 효도하면서 살았어? 그건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가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물론 너와 네 아들에게 고맙다는 마음보단 안쓰러운 마음이 크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챙겨주고 싶은 거야. 꼭 엄마, 아빠, 자식으로 구성돼 있어야만 가족이니?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왔으면 그게 바로 가족이지. 그러니까 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 네 엄마만 잘 보살피면서 네 인생도 씩씩하게 살아. 제 몫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네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해내야 할 한 가지이자 전부야. 내 몫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때 그 외숙모의 말은 아직도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외숙모의 말씀처럼 전 앞으로 더욱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와 고생 끝에 만난 제 분신, 저희 아들을 소중히 보살피면서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끝에 찾아낸 제 행복은 어느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반짝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우선으로 중요한 부부간의 덕목은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신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애초에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순 있을지언정 자신을 솔직히 내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 일은 기만이라는 걸, 그리고 배우자를 기만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자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꼭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큰일을 겪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랑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유형의 부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반면,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말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치 인형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부모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엄만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 저희 아빤 항상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덕에 전 엄마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마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말하면서 지었던 아빠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딸, 엄마가 입덧할 때도 사과만 그렇게 찼더니만 어쩜 그렇게 태어나서도 똑같냐. 엄마가 엄동설한데도 사과를 찾아서 내가 한참을 돌아다녔었어. 정말? 난 과일 중에 사과가 제일 좋더라. 엄만 또 뭘 제일 잘 먹었는데? 설마 혹시 나처럼 엄마 국수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오, 어떻게 알았어? 너 네 엄마랑 입맛이 아주 똑 닮았어. 밥은 잘 안 먹고 맨날 국수만 먹으러 가자고 얼마나 졸랐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해서 한 번 갔던 국수집 요리를 똑같이 해줬다니까. 우리 소윤이 나중에 요리할 때 요리 실력도 엄마를 닮았는지 봐야 되겠는걸? 와, 아빤 진짜 좋겠다. 엄마 요리도 먹어보고 나도 엄마 국수 먹어보고 싶은데. 분명 네가 엄마 닮아서 엄마 손맛이랑 똑같을 거야. 아빠도 엄마가 해준 국수 한 번만 다시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절 키웠던 아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절 많이 챙기셨어요. 출근을 하기 전에 아빤 항상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셨죠.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면서 못 깨는 날이 있을 때면 아빤 제 입에 밥을 쏙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소풍날이 떠오르네요. 소풍날은 항상 아빠가 손수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유난히 아빤 김밥을 못 싸셨어요. 그날은 도시락통을 열었더니 이미 엉망진창이 돼서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였죠. 그걸 보고선 못된 친구가 김밥이 다 터졌다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전 그 애랑 크게 싸워서 그 애가 코피가 나기도 했어요. 결국 선생님이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혼날 줄 알았던 전 아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아빠, 내가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걔가 나한테 먼저 뭐라고 했다니까? 코피까지 날 줄은 몰랐어. 그거 내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야. 걔가 몸이 약한 거지. 그래서 친구를 얼마나 때렸어? 선생님은 친구가 먼저 놀려서 그랬다고 하시긴 하던데 왜 그런 거야? 아니, 김밥이 풀어져서 서로 뒤섞여 있는 거 보고서 막 놀리잖아. 아빠가 싸준 건데 내가 놀리지 말라고 하니까 더 그러기에 그냥 한 대 때려준 것 뿐이야. 마음 같아선 더 때려주고 싶었는데. 아이 참, 너도 참 엄마를 많이 닮았네. 됐어. 코피 났으니까 소윤이 네가 이긴 거야. 억울해하지 마. 원래 코피 먼저 난 애가 진 거거든. 이겼으니까 됐어. 그치만 아무 때나 때리면 안 된다.
알았지? 아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질을 엄마를 쏙 빼닮았다고 하셨어요. 절 건강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키우시려고 정말 아빠가 많이 노력하셨죠. 그 덕분에 전 크게 사춘기도 없이 자라기도 했어요. 평화롭던 저희 부녀에게 작은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땐 바로 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고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고모가 하는 말을 듣고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아, 너 아빠 연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아휴, 이 고모는 네 아빠 저러다가 평생 호라비로 살까 봐 걱정된다. 넌 안 그러니? 너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혼자 독립해 살아갈 수 있지만 네 아빠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살게 놔둘 거야? 아빤 연애할 생각도 없다는데요, 뭐. 그리고 아직 엄마도 많이 찾고. 아유, 언니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 너라도 아빠 설득해서 누구라도 한번 만나보라고 해야지. 딸내미가 있으면 뭐해? 네 아빠 혼자 사는 거 안쓰럽지도 않어? 아빠 생각해서 네가 설득 좀 해봐. 새엄마랑 같이 살기 힘들면 넌 고모네 집에 오거나 따로 독립하면 되잖아. 아빠가 싫다는데 제가 무슨 설득을 해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겠죠. 너 진짜 아빠가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 다 너 때문이잖아. 너 있으니까 아직 재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괜찮다고 해봐라. 그럼 아빠가 당연히 연애를 하겠지. 고모의 말에 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아빤 그때 당시 나이도 많지 않으셨고 할머니나 고모 말론 주변에서도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고 했거든요. 정말 저 때문에 그런 걸까 싶어서 우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으로 처음 아빠가 폭발한 걸 보게 됐어요. 아빤 퇴근 후 들어오다 고모가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셨죠.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 치시는데 그날 아빠 얼굴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야, 너 왜 괜히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런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찾아오고 난리야? 내가 누구를 안 만나겠다는데 왜 우리 딸을 괴롭혀? 너야말로 네 가정이나 생각해. 아니, 오빠는 왜 자꾸 그래? 난 오빠 혼자 사는 거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잖아. 막말로 오빠 지금 서윤이 아니었으면 진짜 연애 안 하고 살았겠어? 서윤이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청승맞게 살 거야? 내가 무슨 청승맞게 살아? 알아서 잘만 살고 있구만. 너야말로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나 죽을 때까지 마누란 우리 소연이 엄마뿐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마. 사실 저도 어렸을 때야 아빠가 연애를 하는지 뭘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크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빠는 정말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번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어릴 땐 별 생각이 없었지만 전 아빠가 혹시나 정말 저 때문에 연애도 하지 않는 것일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루는 아빠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 얘긴 정말 뜻밖이었죠. 아빠, 솔직히 말해봐. 정말 연애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나 저번에 마타 아주머니가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말한 것도 들었는데 왜 그런 것도 다 거절하는 거야? 혹시 나 때문이야? 에이, 아니야. 아이, 솔직히 말해봐. 아빠 젊었을 때 얘기 아빠가 했었나? 어, 아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랬다며. 그러다가 엄마 만나서 정신 차렸다고 했나? 그래, 아빠는 엄마 만나서 정신 차린 거야. 그런데 다른 여자 만나면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겠어? 아빠한테는 엄마가 딱이야. 나중에 엄마 만날 때 그 중간에 딴 여자 만났다고 해봐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난 서윤이 너보다 엄마가 걱정돼서 못 만나는 거야. 아이씨, 엄마가 어떻게 알아. 농담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나도 대학 가고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면 아빠 혼자 살아야 하잖아. 너도 나중에 결혼해봐. 혼자 사는 게 편하다니까. 그리고 아빠는 엄마 아니면 다른 사람은 싫어. 엄마 자리를 남겨둬야지.
그래야 나중에 잔소리 안 듣는다니까 그러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였지만 아빤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고 계셨어요. 언젠간 다시 만날 엄마를 위해서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아빤 20년 넘게 현장직으로 일을 하셨고 제가 고등학교 갔을 무렵부턴 반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 많아 늘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아빤 퇴근 후엔 항상 절 위해 저녁상을 차려주시고 고등학교 땐 야자 후 집으로 돌아온 절 위해 간식도 챙겨주셨죠. 언제부턴가 아빠의 고단함이 눈에 많이 보여 전 저녁을 직접 차리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말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죠. 아빠, 이제 저녁 차리지 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빠도 힘들 텐데 반찬은 그냥 사서 먹던지 하자. 알았지? 괜찮아. 이런 거 다 소소한 행복이야. 서윤아, 아빠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줘.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윤이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건 다 아빠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네 일 내일이 어딨어. 나중에 고3 되면 나 정말 바빠져서 상 차리고 싶어도 못 차려준다니까. 해준다고 할 때 알겠다고 해, 아빠. 아이고, 됐네요. 고3 되면 아빠가 모셔야지 무슨.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넌 네 일이나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애 아빠가 10첩 반상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앞날만 생각하라고. 어떻게든 혼자서 아등바등 생계와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아빠를 보며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이걸 갖기 위한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선 늘 상위권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도 바빴고 아빠도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야자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빤 그때까지도 집에 와 계시지 않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보니 아빠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아빠,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왔어. 요즘 자꾸 저녁에 집에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아빠 잠깐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나왔어. 집에 있어봤자 무료하기만 하고 아빠 조금만 더 마시고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얼른 자. 어제도 술 마시고 온다더니 오늘도 또 술 마시고 온다고? 아빠 그러다가 큰일 나. 얼른 집에 들어와. 어제도 늦게 오더니만 오늘도 또 늦게 올 거야? 아휴, 아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래. 금방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고 문 잘 닫아서 자고 있어. 제가 크면서 아빤 단 한 번도 늦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저녁 늦게나 새벽에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아빠가 이젠 친구들도 만나고 삶을 즐기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학교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은 야자를 준비하던 저에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죠. 그곳 상황을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 뭐 어디서 사고 난 건데 많이 다친 거야? 아이, 전화하지 말라니까 네 고모는 참 별거 아니야. 그냥 차에 좀 치였는데 아무데도 다친 곳 없어. 놀랐지? 살짝 다쳐가지고 다리만 좀 깁스하면 된대. 뭐? 살짝 다친 게 깁스를 한다고? 도대체 뭐 하다가 차에 치였어, 아빠? 왜 이 시간에 거길 가 있고 또 술 마시러 나간 거야?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이 좀 있어서 잠깐 갔는데, 아휴, 우리 서윤이 많이 놀랬구나. 일단 집에 가 있어. 집에 가 있으면 고모가 집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라며 말하는 아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들어보니 다리 한쪽이 골절돼서 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몸 여기저기에 타박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술집이 줄비한 곳까지 갔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집으로 고모와 돌아오면서 사실을 듣게 됐는데 전 진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아, 아빠가 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빠,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한다고 대리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대리운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그런 말 나한테 안 했었는데? 당연히 안 하지. 네 아빠가 누구니? 너한테 대리운전 한다고 말했다가 네가 하라고 했겠어? 요즘 현장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월급도 좀 밀리고 여차저차 생긴 그렇게 버틴다 하더라도 네 대학 등록금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시작한 거야. 그럼 친구들 만난다면서 나갔을 때 다 대리운전하고 있었다고 고모? 그래. 아휴, 네 아빠 참 대단하다 대단해. 다리 부러지고서도 말도 안 했다니. 내가 그럴까 봐서 너 병원에 오라고 학교에 연락한 건데. 아휴, 부모가 뭔지. 너도 아빠한테 잘해. 아빠는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저에게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홀로 다 버텨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고3 때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명문대 대학도 입학이 가능할 것 같다 말을 듣고 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투자까지 뛰셨던 거였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아빤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나올 때까지 야단 안 하고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자 아빠는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무슨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해? 아빠 괜찮어. 뭐 혼자서 밥이라도 못 챙겨 먹을까 봐? 다리만 부러졌지 팔은 멀쩡해.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아빠 다리 아직 낫지도 않았고 밥 챙기고 그러려면 힘들잖아. 집에서 공부해도 되니까 나 그냥 학교 수업만 마치고 집에 올게. 아유, 됐어. 아빠 다리 한자가 아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아빠가 사람 친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 아빠 몰라? 아빠 슈퍼맨이야. 한 손으로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빠라고. 걱정하지 마. 멀쩡한 척 웃으며 말을 하는 아빠를 보며 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꼭 성공해서 절 위해 희생하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일을 잠시 쉬게 된 아빠는 저를 살뜰하게 챙기셨어요.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항상 거실에 앉아보라며 말을 하셨죠. 심각한 얘기를 하려나 싶었던 그때 아빠의 행동은 제 마음 깊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윤아, 힘들지? 하루 종일 연필 잡고 공부하느라 이 손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리 와봐. 이 아빠가 마사지하는 기가 막히게 해.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집에 갈 때면 아빠한테 여기 주물러 달라. 저기 주물러 달라 아주 난리라니까. 아이, 괜찮아, 아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래? 다쳤어? 별거 아니야. 낮에 고구마 자르다가 살짝 베었어. 우리 서윤이 고구마 튀김 좋아하지? 와서 맛있게 먹으라고 금방 튀겼어. 아빠가 얼른 손 주물러주고 데워줄게. 자기 전에 하나만 먹고 자라. 공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천천히 해. 우리 딸 화이팅! 그렇게 전 수능 전날까지 아빠의 정성어린 손 마사지를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수능을 정말 잘 보게 됐고 결국 전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빠에게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자 아빠는 뛸 듯이 기뻐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갈 곳이 있다며 서둘러 절 데리고 차를 끌고 나가셨어요. 도착한 곳을 보고선 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거기 있으니까 나보다 빨리 알았겠네. 우리 서윤이 장하지? 의대 합격했대. 내가 딱 그 말 듣자마자 당신 생각나서 바로 달려왔어. 당신도 기쁘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거기서 우리 서윤이 지켜준 덕분이야.
고마워. 서윤이도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지. 엄마, 고마워. 엄마한테 직접 이 소식 들려주고 싶다. 그동안 아빠가 많이 고생했어. 엄마가 앞으로 아빠 고생 안 하게 좀 잘 돌봐줘.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이 아빠 생각을 이렇게나 하고 많이 컸네. 여보, 우리 딸 잘 컸지? 당신 아주 쏙 빼닮았어. 크면 클수록 당신이랑 더 닮는 것 같아. 엄마가 잠든 곳에서 기쁨에 겨워 말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잘했구나.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의대 진학을 하게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거라 처음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자 아빠는 제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아빠는 음식도 잘하지, 청소도 잘하지. 뭐든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서윤이 너나 잘하면 돼. 너 거기 가서 여기 사는 것처럼 책상 정리도 안 하고 맨날 옷 바닥에 널어놓으면 다들 싫어한다. 알았지? 아이, 아빠도 참. 나도 잘한다니까. 그나저나, 아빠 정말 나 없이 혼자서 지낼 수 있겠어? 그냥 나 기숙사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통학할까? 거기서 어떻게 통학을 해? 됐어. 이제 딸내미 뒤지다거리 안 하고 편하게 살 생각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만 거기서 잘 지내면 아무 일도 없어. 가서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아빠는 우리 딸 믿어. 그렇게 아빠와 따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적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중엔 의대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처음 2년 동안엔 그래도 주말마다 집에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먹는 걸 잘 먹었던 터라 왜 이렇게 살이 빠지나 싶어 걱정돼 아빠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져? 저번 주에 왔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 당뇨라서 그래. 요즘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하고 있거든. 아빠가 그 좋아하던 고기도 요즘 절제하면서 먹는다니까. 매일 풀떼기만 먹어서 그런가? 살이 이렇게 쪽쪽 빠진다. 다이어트가 따로 없어. 정말 그런 거 맞는 거지? 아빠 너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안 되겠어. 건강검진이라도 다시 받아야지. 건강검진 아빠 매년마다 꼬박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 궁금하면 네 고모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늘 당신 몸보다 절 먼저 걱정하던 아빠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의대 공부는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하루하루 정신이 없었고 집에도 자주 가보지 못했죠. 그런데 가끔씩 집에 갈 때면 아빠 얼굴이 무척이나 안 좋아 보이시더군요. 너무 걱정된 나머지 전 아빠를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아빠, 안 되겠어. 당장 병원 가자. 얼굴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아빠 저번 주에도 병원 갔다 왔어. 그냥 살이 좀 빠진 것 뿐이야. 아빠가 요즘 운동하잖아. 당뇨 때문에 몸 신경 얼마나 쓰는데. 걱정하지 마. 정말 병원 다녀온 거 맞아? 진짜지? 다음에 올 때도 이렇게 얼굴 안 좋으면 나 진짜 아빠 데리고 병원 갈 거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다 잘하고 있다니까 그러네. 넌 걱정하지 마. 병원에도 계속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 괜찮다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 아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고모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 고모의 전화를 받고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딸내미 하나 있다는 게 도대체 아빠 상태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의사가 되면 뭐 할 거야? 지 아빠 하나 못 챙기는데. 고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이고,
네 아빠 발 다친 거 제대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놔두다가 절단해야 한단다. 아니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왜 내내 끙끙 앓고만 있는지 원. 너 몰랐어? 아빠 요즘 다리 쩔뚝거렸잖아. 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 상처가 난 곳이 괴사하게 됐고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다쳤을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서 한 달도 안 돼 복숭아뼈 위치까지 염증이 퍼진 거였죠. 그 소식을 듣고선 전 바로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리까지 절단해 상실감이 컸을 그 상황에서도 아빠 내내 제 걱정뿐이셨어요. 속상한 마음에 툴툴댔지만 철없는 절 따뜻하게 감싸줬던 사람은 아빠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해. 아빤 딸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휴, 미안하다. 아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빤 발 하나 없어도 잘 살아. 알지? 이 아빠 슈퍼맨인 거. 그나저나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의대 공부 힘들지? 이 와중에 무슨 내 걱정이야. 딸은 아빠가 이 지경 된 것도 모르고 밥만 처먹고 다녔어. 정말 괜찮아? 내가 미안해, 아빠.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자주 찾아왔어야 하는 건데. 나도 몰랐는데 넌들 알았겠어. 그냥 상처라고 생각하고 금방 낫겠거니 했던 거지. 네 책임 아니고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자책하지 말어. 입원한 내내 저는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시간을 보내니 예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병원에서 효심 가득한 딸이라며 절 기특해 했지만 전 제 효심보다 대단한 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간호하면서 전 의사가 꼭 돼서 평생 아빠의 건강을 제가 책임져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의사가 되고 아빠는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셨어요. 바로 제 결혼이었죠. 전 전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다지 없었거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평생 아빠를 모시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 딸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빠는 어느 순간부터 결혼에 관한 얘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가끔씩 농담 삼아 하시는 말이 있었는데 그 안엔 아빠의 깊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넌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다들 한다던데 어째 넌 연락도 잘 안 오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아빠, 나 연애 안 한다니까. 아빠랑 이렇게 평생 살 거야. 결혼을 뭐 꼭 해야 돼? 난 별로. 아빠도 그랬잖아. 결혼하면 혼자 있는 게 편한 거 안다고. 난 결혼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에휴, 그건 그냥 아빠가 장난삼아 한 말이지. 안 돼. 얼른 사익감 데리고 와. 아빠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니까. 다 큰딸 늙어서도 뒤치다거리 하라고? 아유, 못해. 왜? 아빠 나랑 사는 거 행복하고 좋잖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아빠 눈물 나올 텐데. 나 아빠 눈에 눈물 나오는 걸 못 봐. 허허, 눈물 안 나온다니까.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줄 테니까 어서 결혼해. 결혼. 이 아빠 마지막 소원이다. 그런 제가 30대 중반에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죠. 동기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도 의사였어요. 같은 직업에 있으니 서로 통하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남자친구는 배려심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서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긴급콜이 뜨는 바람에 몇 시간 내내 남자친구를 카페에 앉아있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긴급이 떠서 많이 기다렸지? 얼마나 기다렸어? 오늘 오픈데 나 때문에 시간만 날리고 아까 그냥 약속 취소할까 싶었는데
연락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야. 소연 씨 지금 딱 바쁠 시기잖아. 연락 없길래 급한 일 생겼구나 했지. 그래서 일은 잘 마무리했어? 금방 들어가 봐야 돼? 잠깐 시간 되지? 이거 서연 씨 배고플 것 같아서 미리 주문했어. 조금이라도 얼른 먹고 들어가. 정말? 안 그래도 엄청 배고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바빴거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정신도 하나도 없었고. 그럴 것 같더라고.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다음에 만나면 되지. 남자친구는 참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서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흰 서로에게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건 바로 아빠였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아직 인사로 온 것도 아닌데 당장 합격이라고 말을 하실 정도였죠.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예비 시댁은 대대로 의사 집안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가족 얘기가 나오자 전 솔직하게 제 상황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죠. 어, 우리도 상민이한테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친께서 혼자 따님을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그런 훌륭하신 부친 밑에서 자랐으니 서윤 양도 얼마나 좋은 사람일지 안 봐도 알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이 참 야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군요. 둘이서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저희도 상관없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공부만 하던 애라 서툰 것도 많을 테고. 결혼을 둘이서 준비한다니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어허, 당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서윤 양, 다음엔 우리 좀 더 편하게 봐요. 내가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죠?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지금부터 좀 편해져야지. 처음 인사 갔을 때 사실 예비 시부는 절 생각보다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전 절 반기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종종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초대를 받고 갈 때면 시부는 항상 제 손 가득 무언가를 챙겨주셨죠. 이거 사돈께 가져다 드리렴. 다른 게 아니고 한우야. 상견례를 일찍 잡아야 하는데 우리 일정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것 같아서 말이다.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구나. 아버님 괜찮아요. 지난번에 챙겨주신 과일도 아빠한테 가져다 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경우가 아니지. 서윤이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우리 일정까지 맞춰야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사돈 어르신이랑 같이 꼭 먹으려무나.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건강해야 결혼식까지 잘 치르지. 예비 시부께선 항상 절 생각하시며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비 남편의 배려심이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모였죠.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 시모는 저에게 잠깐 집으로 오라며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시댁에 갔다가 시모가 내민 종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왔니? 여기 좀 와봐라. 이거 네 시댁 식구들 생일이랑 연락처야. 이제 네가 여기 식구가 될 테니까 앞으로 챙겨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바쁘다곤 하지만 며느리 할 도린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걸 잘 챙겨야 사랑받는 거야. 미리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아니, 당신 이걸 왜 지금 서윤이한테 주는 거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애한테.
그리고 결혼했다고 이런 거 다 챙길 정신이 어디 있어? 그래도 결혼하면 며느리 돌인 해야죠. 의사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둘 거예요? 뭐 들어보니 예단이고 예물이고 뭐 하나 해오는 거 없이 결혼식 올린다고 해서 다들 말들이 많은데 무슨 말들이 나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서윤이 부른 거야?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뭐 줄 거 있다고 하길래 난 이 사람이 선물이라도 해줄 요량인가 보다 했건만 바쁜 너한테 괜히 오라가라 했구나.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바쁠 텐데 얼른 가보거라. 예비 시모가 내민 종이에 예비 시부는 화들짝 놀라 종이를 바로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 예비 시부의 모습에 예비 시모는 입만 셀쭉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전 예비 시모가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날 기어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전 아빠를 모시고 일찍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시모가 먼저 들어오셨죠. 일찍 왔구나. 네 시아버지랑 남편은 금방 들어올 거다. 근데 여긴 누가 상견례 장소로 잡았니? 네가 예약했니? 아유, 인테리어도 좀 고급스러운 곳에서 해야지. 누가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근데 저건 뭐야? 여기 왜 목발이 있어? 아유, 안녕하세요. 전 우리 딸 예비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 목발은 제 물건이고요.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족을 차더라도 몸이 불편할 땐 저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예? 아니, 다리 안쪽이 그럼 없으신 거예요? 아니, 네가 말해봐. 너 어떻게 네 아빠가 장애가 있다는 걸 숨겨? 너 참 양심도 없다 정말. 네 시아버지한테 이거 말했어? 상민이 나 알고 있다디? 보나마나 뻔하지. 아, 이런 거 말도 안 했으니까 나도 모르고 있었겠지. 이건 엄연히 결혼 사기라고. 집안에 장애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너 우리 상민이 등골 뺄 작정이었구나. 아이고 사부인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 제가 딸아이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할 걸 깜빡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 사위한테 부담 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깜빡이요? 아이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깜빡해요? 참 부녀가 똑같이 양심이 없네 정말. 아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모르고 결혼을 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너 이거 사람 기만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아휴 안 되겠다. 너 지금 이 상황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말해서 파혼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구나. 아빠고 딸이고 꼬라지하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꼬라지요? 당장 저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더하다더니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사과는 무슨. 지금 꼬라지 숨기고 상견례까지 하려고 했던 건 니들 아냐? 그래 놓고서 너 어디서 큰 소리야? 아이고 진정하시지요 사부인. 서윤아 그만해라. 아빠가 볼품 없어서 미안하구나. 사돈댁에서 놀라실 수 있어. 허참 못 배운 게 교양도 없네 정말. 거짓말하는 애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니? 상견례 파했다고 전할 테니까 너 우리 집안 넘보지 마. 알았니? 예비 시모는 상견례를 파토내겠다는 말만 남겨두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이었어요. 주차를 하고 뒤늦게 들어온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뒤늦게 아빠의 얼굴을 본 시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다 긴가민가한 표정을 하고 계셨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분 맞으시죠? 제가 다리 절단 수술했던 환자분이요.
와,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대단한 인연이네요. 안 그래도 서윤 양 보고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럼 우리 서윤이가 만난다는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때 그 의사분이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때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아빠를 그렇게 끔찍이 챙기던 딸이라 병원에서도 유명했잖아요. 벌써 13년이나 흘렀네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다들 서 계십니까? 반가워하는 예비 시부와 아빠의 모습에 예비 시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인연으로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다는 게 놀랍기도 했죠. 저도 시부가 낯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의사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저와 아빠를 무시하는 예비 시모와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전 모두의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하시니까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네요.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한 거야? 설마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건 아니겠지? 아니, 난 그냥 그게 아니라요. 의족을 차고 오셔가지고 전 저걸 속였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봐요. 좀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는데도 그걸 속이고 상견례까지 오다니요.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기만이라니까요. 속일 생각도 없었지만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저야말로 이 결혼은 저에게 안 맞는 것 같네요.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시죠. 전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를 다그치는 육성은 들었지만 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아빠가 더 이상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빤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자책을 하셨죠. 그렇지만 아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절 이렇게 잘 키워준 건 모두 아빠 덕분이었는데 그런 아빠를 무시하는 건 절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예비 남편에게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며칠 뒤 예비 남편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뜻밖의 손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사돈,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드리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이번 얘기 들어보시고 애들 결혼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그냥 돌아가시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곡한 예비 시부의 부탁에 아빠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고 털어놓은 얘긴 저와 아빠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예비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모와 사별을 했다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서 제가 60 넘어 만난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 역시 결혼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 저와 결혼을 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점점 변하더군요. 갑자기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사람이 아주 못되게 변하더이다. 여기저기 갑질에 잘난 척에 안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짓게 됐네요. 그럼 지금껏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 시어머니 행세를 했다는 뜻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이 절 찾아와서 그 사람을 쫓아내던지 아니면 본인과 연을 끊던지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서윤 양에게 그리고 사돈 어른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잔 예비 시부와 만난 지 2년 된 연인 사이일 뿐이었어요. 재혼을 하려곤 했지만 그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어 계속 미루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만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본인이 친모도 아니면서 친엄마 노릇을 하며 벌써부터 며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며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그 모습이 정말 싫었던 거였습니다. 본인 아버지랑 만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 대우를 해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정도를 지나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했죠. 결국 예비 시부의 선택은 그 여자가 아닌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 여잔 그 선택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였을 뿐이니 그냥 이별을 통보하고 한 푼도 쥐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꼴에 안 맞게 욕심부리다 나락을 가고 만 거였죠. 예비 시부는 그날 이후 그 여자와 헤어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아빤 가만히 예비 시부의 말을 들으시더니 차분히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빠의 얘기를 듣고 그날 저희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도 서윤이 엄마 보내고 나서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사돈께서도 저처럼 사별을 하셨다니 어떤 마음이실지 저도 잘 알 것 같네요.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더군요. 혹시라도 자식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요. 아마 사돈께서도 어렵게 선택한 만남이니 조금 더 기회를 줘보자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헤어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혼자 있는 애비보다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자식에겐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내 자식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괜찮습니다, 사돈. 저흰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돈 마음 다 이해합니다. 사돈이나 저나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아빠의 용서로 저희는 다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끝날 줄로만 알았던 인연이 질기게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그건 바로 예비 시모 행세를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그런데 용서를 해달라는 이유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서윤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그 자리에 누가 있어도 다 놀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줘. 내가 잘못해서 우리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서윤 양이 가서 잘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저기 아줌마, 남편이라뇨?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셨던 거 저 다 들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님과도 이미 헤어지셨잖아요. 서윤 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그 양반 지금 화나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지? 시간 지나면 우리 다시 만날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 지금처럼 어색하게 지낼 거야? 지금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보는 게 좋잖아. 안 그래? 여전하시네요. 미안한 마음은 다 거짓인 것 같은데 거짓 사과는 받을 필요도 없네요. 아줌마, 저 아줌마랑 잘 지낼 생각 없거든요. 아버님도 아줌마랑 만날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그날의 마지막으로 전 더 이상 예비 시모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에게도 몇 번 찾아가 애원했다고 들었는데 냉정하게 내치셨다더라고요. 몇 달 후 전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시부와 함께 친구처럼 두 분이 낚시도 다니시더군요. 아빠, 주말에 또 아버님이랑 낚시 갈 거야? 아유, 좀 그만 가. 저번에 감기 걸려서 일주일 내내 두 분 다 고생한 거 몰라? 아이, 이번에 가서 내 얘기하기로 했어. 저번에 사돈이 큰 거 낚아가지고 내가 저녁 샀거든. 이번에 내가 큰 거 낚아서 거하게 얻어먹을 거야. 이 아빠 말리지 마. 아, 사위인 주말에 시간 되는가? 사위 시간 없어. 부를 생각도 하지 마. 하루 가면 다음날 올 거면서 어떻게 신혼인 사이를 부르려고 해? 됐어. 그냥 아버님이랑 같이 가셔. 아빠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구나. 네 엄마가 이 아빠 불쌍해서 보내준 거 아니냐? 아빠 요즘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남편도 사실 혼자 남은 시부가 많이 걱정이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아빠 두 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기쁘고 행복하다며 모두 다 제 덕분이라고 저에게 더 잘해준답니다. 오랜 어려움이 있었던 아빠의 삶에도 즐거움이 생긴 것 같아서 좋네요. 진정한 사랑은 저희 아빠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빠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행복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더라고요. 제 자신을 아끼지 않을 땐 그 어떤 사랑도 받아줄 수 없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내 자신을 사랑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